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의 혈색을 보고 건강이 좋아 보인다 혹은 어디 아프냐 등의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손톱을 보고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란색 손톱은 당뇨병을, 그리고 자주 부러지는 손톱은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검은색 손톱의 경우에는 단순히 멍이 든 것일 수도 있지만 흑색종 같은 심각한 질환일 수 있다고 하니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진혁 아나운서의 손톱도 한번 볼까요? 아니 저는 손톱은 건강한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너 진짜 건강이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샀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왜요? 셀프 염색을 하다가 이제 장갑이 터지는 바람에 손끝이 까맣게 염색이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너 건강 안 좋냐 이렇게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것 저 같아요. 아주 건강합니다. 네. 유현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잠깐만 이거 자기 손톱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젤네일을 해가지고 제 어. 건강을 지금 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칫 보면은 너무 건강해 보이잖아요. 아,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약간 종합병원 스타일이기 때문에 숨기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젤네일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유현 아나운서의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들으셔서 네. 저 친구가 좀 아프구나 이런 거 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가까이 지내보면 정말 에너지가 넘고 밝은 분이라는 거 그렇죠? 네, 병 주고 약 주고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건강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여의보감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 건강 정보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분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혈색과 손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임 원장님, 제 혈색은 좀 어떤 것 같으신가요? 네. 지금 혈색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예, 이제 그 혈색은 사실은 지금 화장으로 지금 가려졌기 때문에 정확한 혈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이제 화장을 다 벗긴 다음에 네. 이제 맨 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살색이 뭐 하얀 게 좋다고 저희들이 좀 선호를 하는데 네. 사실은 뭐 하얀색이든 노란색이든 검든 뭐 그런 것 자체가 뭐 우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얼굴에 광택이 있고 좀 뭔가 약간 보면 활기가 있는 그런 징후가 있는 게 좋은데 예. 그거를 이제 한의학에서 신이 있다, 유신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좋은 안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약간 그런 기운이 있나 보죠?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최 원장님, 네네. 제 생각에는 제 얼굴에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가요? 예. 일단은 뭐 조명이나 이런 걸 감안하고서라도 얼굴이 굉장히 하얀 편이세요. 그래서 네.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얼굴이 하얗신 분들은 약간 소화기나 호기가 약해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는 보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제 다양하게 이제 파악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혀 색깔도 보고요, 입술 색깔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눈알 색깔도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증상도 여쭤봐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좀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한의학적으로는 얼굴의 혈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서 진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건강 지수를 높이기 위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비염인데요. 갑자기 코가 이유 없이 간질간질하고 그리고 또 콧물이 흐르면 나도 비염인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될 만큼 이제 비염은 우리에게 익숙한 질환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봄의 꽃가루 때문에 더 비염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 원장님, 알레르기 비염은 뭐죠? 네,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 질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알레르기가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들이 우리 몸에서 과잉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생기는 질환을 말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평상시에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이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우리 몸에서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면역계가 그거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건데 그런 과잉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레르겐이라고 합니다. 그 알레르겐이 이제 코 속에 침입을 해서 코 점막에서 그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증상으로서 그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적인 재채기라든지 콧물, 특히 이제 맑은 콧물이죠. 노란 콧물 말고 맑은 콧물, 그리고 코막힘, 세 가지 증상들이 주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증상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게 위험한 녀석이 아닌데 우리 몸에서는 이제 반응을 약간 급발진을 하는 거죠. 네. 아, 위험한 것 같다. 이렇게 네. 과민 반응을 하는 건데 자, 이런 알레르기가 원인이 돼서 생기는 비염이 알레르기 비염이고 또 알레르기가 없는데도 비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비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얘기를 한다던데 자세하게 최효재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비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코 비자의 염증의 염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코 점막이 염증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따져 보면은 알러지성 어떤 항원 때문에 이제 비염이 생기냐 그러면은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은 비알레르기성 비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감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생기는 비염을 갖다가 비알레르기성 비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염을 진단받은 분들 중에서 어릴 때는 비염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 나오고 네. 콧물 나오고 아주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이렇게 비염이 없던 분들도 갑자기 생길 수가 있는지 이 비염 알레르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임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렸을 때는 비염이 없다가 뭐 나중에 비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는 비염이 심했는데 성장한 다음에 어른이 된 다음에 비염이 없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돼서 발생된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봄철이 돼서 황사도 심하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데 모든 분들이 지금 다 비염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염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비염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가 아무튼 체질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 체질적 요인은 이제 부모님한테 타고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비염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서 비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체질적 요인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환경적 요인이 이제 그런 환경적 요인, 더러운 곳에 있다든지 아니면 황사를 많이 쐰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환경적 요인이 강해지면서 비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커가면서 체질적 요인 같은 것들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비염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내가 어렸을 때 안 생겼기 때문에 성장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 비염 환자들이 많잖아요, 아기들이. 네. 그런 친구들이 커서 꼭 비염을 달고 살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치료하시면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집안에 먼지가 많았던 데다가 요즘에 꽃가루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없었던 비염이 생긴 게 아닌가. 환경적 요인이 변해서.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비염에 걸리면 코가 간지러우면서도 이제 재채기가 나고 맑은 콧물이 계속 나고 이런 좀 불편함이 있는데 네. 이런 그 불편함을 그냥 그 불편함으로 남는 건지 혹은 좀 방치를 하다 보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임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재채기, 그다음에 맑은 콧물, 그다음에 코막힘 이게 이제 기본 증상인데 네. 보통 이제 맑은 콧물 같은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은 이제 숨을 쉬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네. 구강 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구강 호흡을 하게 되면은 입속이 마르게 되면서 그걸로 통해서 구취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 보시면 비염 있으신 분들이 이제 약간 입을 벌리고 있는 경향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관 같은 것들이 발달이 좀 이상하게 되면서 좀 얼굴이 길어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코막힘 같은 것들이 이제 보통 하루 종일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막힘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아. 그러면 당연히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네.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집중을 못하게 된다거나 맞아요. 네.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염이 있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당연하게 불면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이 뭐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 콧속 같은 데가 가렵게 되는데 사실 뭐 콧속만 가려운 게 아니라 눈도 가렵고 입 천정 같은 데 가렵게 되면은 막 그런 데는 긁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럼 굉장히 좀 괴롭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뭐 생기게 되는 그런 증상도 있는데 자, 그거를 알레르기로 인해서 생겼다고 해서 알레르기 샤이너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 저는 지금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제가 비염을 또 앓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서 너무나도 괴롭고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뭔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설명을 지금 해주시는 도중에 다크서클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것까지는 겪어보질 못했는데 이 비염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비염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다크서클도 비염을 치료하면 낫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한데요. 네, 그 다크서클이 유발되는 그 원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탈수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습관 같은 거라든지 노화 현상 같은 경우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질병에서도 이 다크서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알레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경우에는 이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 60에서 70% 정도가 이 다크서클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을 하면은 아기들은 사실은 뭐 피곤한다든지 뭐 그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너무 지나치게 눈 밑에가 다크서클이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는 알레르기 어떤 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알레르기 꼭 이게 그 비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치료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하지만 이 코 밑에 있는 이 정맥들이 울열돼서 생기는 거라서 그런 증상들이 개선이 되게 되면은 당연하게 여기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이런 색소가 침착하는 것들이 빠지게 되고 당연히 이 알레르기로 발생한 다크서클은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잘하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비염이 그냥 간지러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어떤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감기에 걸려도 재채기 나오고 콧물이 나오다 보니까 비염과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최 원장님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은 원인이 다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이제 어떤 알러지성 항원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꽃가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감기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죠. 네. 그런 게 좀 틀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은 사시사철 계속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계절이 바뀔 때 좀 심해질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감기는 보통 한 1, 2주면은 좋아지는 게 대부분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감기의 다른 말이 급성 비인두염입니다. 네. 비염, 그다음에 인두염, 비인두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비점막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인두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두에 염증이 생기면 목이 칼칼해지기도 하고 목구멍이 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증상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죠. 몸살도 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알레르기성 비염이랑 감기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증상이 비슷해서 비슷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두통이나 열 그리고 뭐 증상 호전 기간이 구별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것이 현대에 들어와서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한의학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임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당연하게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 병명이 네. 기존 한의학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 그런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던 것은 사실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증상들이 동의보감이라든지 여러 의서들에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에서는 콧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콧물 중에서 이제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것과 노란 콧물이 나오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하는데 네. 맑은 콧물을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것을 비구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란 콧물이 나오는 것을 비연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놓고 설명하기를 코에서 맑은 콧물이 나는 것은 폐한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즉 폐가 차가워져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막힘도 마찬가지로 이 코막힘도 결국에는 폐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사가 즉 한사라고 하는 것은 추위라든지 일반적인 감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런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폐가 차가워지면서 역시 코막힘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재채기 같은 경우도 재채기 같은 경우는 코 속이 가려워서 기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분출되는 것이라고 동의보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재채기도 마찬가지로 그 폐의 증상이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동의보감에서는 아까 그 비염의 3대 증상인 콧물, 재채기, 코막힘을 다 각각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증상들이 더 중요하에 따라서 이거를 비구라고 병명을 하든지 아니면 코막힘, 즉 비색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가 왔을 때는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주증인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학에서는 폐가 차가워진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잡아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게도 동의보감에 알레르기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그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비염의 원인을 폐에서 찾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한의학에서 폐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그 비염의 증상 완화를 이제 그 추구를 하는 건지 비염의 치료법을 좀 알려주시죠. 자, 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저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의 성장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동의보감 잠깐 설명을 듣는데요. 뭐 콧물이라든지 아니면 코막힘이라든지 재채기가 폐에 관련돼 있다고 돼 있고 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폐가 차가워서 그런 거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원인이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 감기가 걸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바깥쪽에 차가운 기운이 폐를 손상시켜서 폐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폐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사기를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흔히 말하는 감기 걸렸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약을 쓰시면 되는데 그게 꼭 그 알레르기가 바깥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내 몸속에서 있던 문제가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장에 문제가 생겼는가를 찾아서 그 장이 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찾아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폐가 차갑다고 해서 반드시 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심장이 약해져서 폐가 차가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폐 쪽에 해당되는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신장에 해당되는 약을 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약을 이렇게 처방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해서 코막힘이라든지 그 재채기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뜸이라든지 아니면 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치료법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역시나 이제 한의학에서는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치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배웠는데 이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공기 좋은데 가서 쉬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원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셨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현대인들한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최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좀 네네. 일상생활에서 비염을 피할 수 있는 주의해야 할 점 이런 네네.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미세먼지도 없고 맑아서 참 좋습니다. 네. 이제 비염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알러지성 항원이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하는 거예요. 이 알러지가 나를 공격을 못하게, 알러지성 항원이 나를 공격을 못하게 피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뭐 진먼지 진드기가 좀 많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애완동물을 키워서 고양이 털이 날린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날이라든가 이럴 황사가 좀 많다든가 하면은 외출을 삼가시고 뭐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으신다거나 네. 어쩔 수 없이 외출하셔야 되면은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걸 좀 쓰신다거나 이런 방법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코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코 세척 같은 걸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코 세척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온도 변화랑도 좀 관련이 많아요. 오. 그래서 이제 아까 임 원장님께서 폐가 차가워지면은 증상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알러지성 소인이 우리의 온도 변화가 심할 때 좀 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여름에 땀을 막 흘리고 나서 에어컨 바람을 바로 쐬면은 재채기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온도 변화를 좀 신경 써주시는 것도 어떤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좀 몸이 차신 분이라든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스카프를 좀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손목이나 발목을 좀 따뜻하게 하시면은 의외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오. 그 다음에 또 찬 음식을 너무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찬 음식 즐겨 먹으면 그것도 온도 변화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또 기침이나 이런 게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 변화나 음식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네. 그리고 온도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 코막힘 같은 비염 증상을 한 번 시작되면 정말 일상에 많은 지장을 줄 만큼 불편한데 이 증상을 완화하는 지압법이나 혹은 어떤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정말 궁금하거든요. 임 원장님 뭐가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이제 혈자리 좀 알려드리면은 네. 코 양쪽 볼에서 살짝 옆으로 이렇게 그대로 가다 보면은 여기 팔자주름 있죠. 네. 예, 만나는 부분이 이제 혈자리가 있는데 자 여기를 영향혈이라고 합니다. 이 영자가 맞을 영자와 향자는 향기 향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기를 맡는 혈이라는 소리 뜻이 되는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코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혈자리는 코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혈자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뭐 재채기가 난다든지 할 때 여기를 이렇게 이 팔자주름 이런 데를 이렇게 눌러서 압박을 해주시면 네.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눈썹 사이 가운데 여기 그 만져보시면 약간 온폭 들어간 데가 네, 있는데 미간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간을 그 인당혈이라고 합니다. 인당혈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코가 시작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의 근원이 되는 혈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코에도 역시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를 살짝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조금 지속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불편할 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코가 좀 약간 좀 뚫린다든지 콧물이 좀 덜 나온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코를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제 최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약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멸균 식염수를 한 2,000원, 3,000원 정도만 삽니다. 그래서 아. 그거를 뭐 네. 주사기라든지 스포이드로 이렇게 빨아들여서 코에 머금고 한 10초 정도 있다가 뱉어내는 거를 그런 거를 평소에 자주 하시면은 세척이 되면서 약간 좀 콧물 같은 것도 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관리하시면은 평상시에 좀 비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비염 완화에 좋은 혈자리도 있었다니 너무나도 놀랐고요. 그리고 코 세척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비염 환자로서 오늘 내용이 너무나도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지금 8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손저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손저림, 잠만 잘못 자도 손이 찌릿찌릿하고 저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저림이 아니고 어떤 질환의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손저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양상이 무척 다르다고 하는데 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저림이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신경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저림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가끔 이제 딸하고 장난치면서 이렇게 손목 잡고 잼잼잼 해가지고 전기 이렇게 오르기. 돌리는, 예,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생기는 저림이고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신경순환이 안 될 때 생기는 저림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생기는 저림은 뭔가 찌릿찌릿하다, 그냥 감각이 둔하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타는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의 저림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네. 그래서 이런 저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목 디스크 환자로서 손 저림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그냥 피가 안 통한다 정도의 손저림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벌레가 기어다닌다, 막 타는 듯한 뭐 이런 지금 증상도 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참 다양하게 손 저림이 나타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이 손 저림이 나타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네. 왜 나타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어르신분들이 네. 손이 저리다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혹시 내가 중풍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실제로 뇌혈관 질환이 생기면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저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풍 때문에 저리는 경우는 이제 중추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저리는 거예요. 이게 중추신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의 뇌랑 척수, 뇌랑 이어진 척수가 중추신경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 척수에서 척추관에서 빠져나온 신경들을 이제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이제 저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신경이 눌리냐에 따라서 저림의 양상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초신경 때문에 저리는 거를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손저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초신경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렇다면 말초신경에 왜 어떤 질환이 발생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번엔 임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그 말초 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원인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다 일일이 좀 이렇게 짚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대표적인 걸로 몇 가지만 짚어보면은 방금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경추 디스크라든지 네.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신경이 직접 압박돼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그다음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 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만성 신경 질환, 그다음에 면역계 질환이 있을 때도 말초 신경에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감염에 의해서도 말초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이제 항암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방사선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서 말초 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유독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에 이제 만진다든지 뭐 맨손으로 만지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는 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와, 말초 신경병증의 원인과 종류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목 터널 증후군, 경추 디스크 같은 이런 질환이 손 저림을 유발한다라고 아까 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의 어디가 어떻게 저리다, 이 손 저림의 양상에 따라서 의심할 수 있는 질병이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최 원장님? 이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네. 위에서부터 한번 쫙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전기줄 같아서 어느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면 쭉 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아시는 경추 디스크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눌러서 그 이하로 저리는데 쭉 라인을 따라서 저리게 됩니다. 어깨에서부터 팔까지 쭉 라인을 따라 저리게 되고 네. 만약에 이제 이 왼쪽에 디스크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척추를 압박을 하면은 찡 하고 저리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네, 맞죠. 그다음에 이 경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각 피부 분절을 지배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번 신경 같은 경우는 요 두 손가락을 좌우하고요. 7번 신경 같은 경우는 요 두 손가락을 좌우하고 8번은 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각 피부 분절에 따라서 지배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멀티탭 같은 거가 있는데 하나를 딱 키면 한쪽만 저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추 디스크가 제일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은 사실은 이제 검사에선 잘 안 나와요. 뭐 MRI 찍었는데 멀쩡한데 팔이 저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흉곽 출구라고 해서 여기 이제 목 앞쪽에서 이제 신경이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눌리냐면은 자세가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여기 사각근이라든가 흉쇄요들근이 짧아져서 신경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 대흉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좀 짧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팔이 저리거나 손목이 저리고요. 어떤 또 특정한 자세를 하면 손이 더 저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네. 이러면 이제 손이 좀 저리는 경우를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 때문에 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좀 더 내려와서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팔꿈치 밑으로 척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예. 왜 우리 이제 옛날 의자, 걸상 같은데 이렇게 딱 하면 갑자기 찌릿하면서 저릴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찌릿찌릿하죠. 그 찌릿한 신경이 이제 척골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팔꿈치 터널을 지나는 곳에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신경을 눌릴 만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요 이제 4~5지로 신경이 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리는 느낌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손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많이 하시는 분들,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요게 이제 정중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중신경이 눌리면은 특징적으로 요거는 이제 이 손목 이하로만 저립니다. 이 예. 위에서부터 저리는 게 아니라 손목 이하로 저리고 이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요렇게 이렇게? 하고 30초 이상 있으면은 이 정중신경이 자꾸 눌리기 때문에 막 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추 디스크부터 흉곽, 팔꿈치, 손목까지 다양한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연간 17만 명이나 될 정도로 예, 정말 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왜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팁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 원장님께서 이번엔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한의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이게 왜 생기냐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이렇게 구부릴 때 보면은 이 손을 잡아 당겨주는 근육과 인대들이 다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손바닥을 이렇게 거쳐서 여기를 모아져서 이 손목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걸 이렇게 벌리다고 보면은 그 인대들이 팽팽해지면서 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뜨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또 이렇게 인대가 있는데, 자 그걸 이제 횡수근 인대라고 부릅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정중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이 정중신경이 이 횡수근 인대 밑을 통해서 이렇게 그 손바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정중신경이 눌릴 수 있는 모든 원인이 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질병 그 원인을 분석했을 때 주부라든지 아니면은 미용사라든지 아무튼 손을 많이 쓰시는 직업군들에서 이게 많이 발생하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손을 많이 써서 생긴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로 흐르는 인대와 여기를 막 그 가로막고 있는 인대가 자꾸 이게 마찰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 횡수근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네. 네. 당연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안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보시면 쉬는 게 되겠죠. 제일 좋군요. 그렇죠. 안 네.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진료를 하면서 어머님 손목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손목을 어떻게 안 써요? 짜증내실 것 맞아요. 같은데요. 뭐 설거지 해야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목을 안 쓸 수는 없고 안 쓰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뭐 그럴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손목을 쓸 때만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기를 압박하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계속 압박하면은 여전히 정중신경 같은 것들을 누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목을 쓸 때만 이렇게 손목 보호대 같은 걸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일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손목 보호대를 빼시고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으로는 그냥 제가 한 2가지 정도 알려드릴 건데요. 네, 먼저 네. 이제 손을 깍지 끼셔서 네. 이렇게 내보내는 요렇게요? 아까 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중신경을 압박시키려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게 검사법이니까 치료법은 반대로 이게 요렇게. 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펴주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고 네. 보통 이제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양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한쪽에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쪽 손을 앞으로 쭉 뻗고 이렇게 네. 손목을 90도로 꺾은 다음에 네.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시원하네요. 시원한 느낌 나시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평상시 손목 터널 증후군도 예방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완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접혀서 눌려 있는 손목을 좀 펴주는 동작을 하는 게 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이 경추 디스크가 또 이제 손목이 저리게 되는, 그러니까 손이 저리게 되는 그런 큰 원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 어떤 자세를 취해야 올바른 경추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자, 원장님 계속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보통 이제 그 경추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경추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흉추라든지 요추라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증상이 경추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추 디스크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유가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
예, 뭐 들어본 적은 다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네. 예, 근데 그 일자목과 거북목은 이제 그 강도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쭉쭉쭉 더 빠져나와서 완전히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앞으로 전진된 상태가 이제 거북목이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살짝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내밀고 있는 정도가 이제 일자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목과 그다음에 그 흉추와 요추를 전부 다 손도 대야 되고 골반 같은 것도 교정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의외로 쉽게 이 자세를 교정할 수가 있어요. 어떡해요? 어떤 예, 건가요? 그러니까 자 저를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그냥 저도 보통 이제 한의원에 원장실에 있을 때 이러고 있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네. 목이 그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 상태에서 턱만 이렇게 잡아 당겨도 몸이 알아서 맞춰집니다. 아. 지금 제가 해보니까 이게 예. 고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슴이랑 그렇죠. 허리랑 골반까지 다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 턱이 빠지면은 이 어깨가 이렇게 모여지는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그런 아, 상태도 네. 되는데 네. 예, 그럼 이제 가슴도 압박하고 먼저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 턱만 이렇게 가볍게 위로 두면은 내 몸이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일상 생활할 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고 있다가 저기 목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제가 딱 이렇게 그 허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네. 목을 세운다는 느낌으로 아. 예, 목만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흉추와 요추에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 네. 정도만 잘 해주셔도 좀 거북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일상생활에서 목이 좀 아프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턱을 집어 넣는 거 네. 한번 연습을 우리 항상 해보시면 이렇게 좋을 것 방송하는 게 좋을 같고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보기에는 웃긴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채턱 됐나요? 네. 어쨌든 바른 자세, 애거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경추 디스크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비수술적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수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가는데 다행히 지금 경추 디스크 초기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까 해주신 것 같거든요. 한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경추 디스크를 치료하는지 이 네. 부분 알려주시죠. 일단은 이 경추라는 게 결국은 기둥이에요. 네. 근데 이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디스크가 압박을 받으면서 신경을 눌러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기둥을 제일 바로 세우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잡고 있는 게 근육이거든요. 네. 일단은 한의원에서는 근육을 풀어주는 침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신경을 눌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위를 찾아서 침을 놓던가 아니면 이제 약침을 놓던가 해서 이제 그 부위를 좀 해소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추나라는 걸 하죠. 네. 추나를 하면은 어떤 림프 순환이라든가 신경 순환이 좀 원활해지면서 이런 어떤 경추 디스크의 호전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신 그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이 이런 그 신경들이 딱 눌려서 딱 붙어서 계속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신경 포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딘가 신경이 가는 길이 좀 좁아져 있고 염증이 생겨서 좁아지든가 아니면 조직이 비후해서 좁아지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포인트를 잘 찾아서 침을 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침이나 벌침을 놓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침이라고 해서 칼같이 생긴 침이 있어요. 좀 두꺼운 네. 거죠. 예, 두꺼운 침, 네. 아픈 침.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박리를 시켜주면은 신경 순환이 좀 원활해집니다. 이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초음파들을 좀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예.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초음파를 봐서 정확한 부위를 찾아서 초음파 유도하에 어떤 약침이나 도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신경포착 질환의 치료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손 저림은 단순히 증상이 아니라 특정 질환의 시그널이다.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자, 그러면 손 저림 부위에 따라서 의심할 수 있는 질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은 산후보약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약박사 임동국입니다. 예, 요즘은 그 결혼 정년기가 많이 높아지셨죠.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다음에 결혼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문제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심각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으로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산한 다음에 몸 관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산후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몸이 그 출산 후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기간인 산욕기에 그 관리를 잘 해서 그 몸을 원래 상태, 임신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거를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산욕기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 한 6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뭐 제왕절개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고연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산을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 기간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기간에 맞게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출산하기 전에 그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산 후에 임산부에는 어떤 그 변화가 발생하냐면요. 자, 첫 번째로는 구조 변화에 따른 체형의 변화가 됩니다. 당연하지만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자라게 되면은 배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가슴도 커지게 되고 골반 같은 것도 벌어지게 되고 해서 우리가 결혼 전, 임신 전에 생겼던 가지고 있던 그 체형을 가질 수는 있고 가지고 있지는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런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관절 주의 근육과 인대가 손상됩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이 무거운 몸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더군다나 출산 시에는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관절에 또 역시 힘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때 뭐 관절에 있던 뭐 근육이나 인대들이 손상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중에 산후풍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실금이라든지 탈모가 생길 수가 있는데 뭐 당연하지만 아이가 이 엄마의 그 산모의 그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요실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흔히 자주 겪는 증상 중에 하나가 산후에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탈모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후 우울증 등의 또 정신적 문제 같은 것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이런 것들은 정신적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신적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은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산후 우울감, 산후 우울증, 산후 정신병으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은 산후 우울감, 그러니까 병까지는 아니지만 출산 후에 막 약간 몸이 처지고 우울하고 기분이 안 나고 그런 정도의 어떤 가벼운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전체 산모의 85%가 겪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은 직접적으로 이 산후 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좀 약간 아기들한테나 아니면 가족관계들한테 조금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정도도 역시 산모의 10에서 20%까지 아주 높은 정도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산후정신병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산모의 약 0.1%에서 0.2%로 극히 드물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뭐 TV에 가끔 나오는 좀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출산 후에 꼭 신체뿐만 아니라 산후 우울증 이런 것들도 함께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평균 출산 연령 추이를 살펴본 건데요. 자, 보시면 2002년도에서는 초산이 28.3세 그리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29.5세였다가 지금은 2020년 통계를 본다고 한다면은 초산이 33살 그리고 33.5세까지 보시면은 20년 사이에 대략 한 4살 정도가 올라갔죠. 그만큼 출산하는 산모의 나이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보다는 나이가 든 다음에 출산하게 되면은 몸에 다가오는 충격이 어렸을 때보다는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산후조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산후조리의 대상은 우리가 흔히 자연분만 이것만 가지고 보통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조산했다든지 아니면 사산이나 유산했다든지 아니면 제왕절개했다든지 아니면은 임신 중전술했다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머님들 그런 말씀 하시죠.
만약에 중간에 유산이 되는 경우에도 애 낳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똑같이 산모가 쉬어야 되고 조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역국 끓여드렸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냥 자연분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산후조리를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도 역시 산후조리에 준해서 몸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산후조리의 방법은 첫 번째가 이제 한약치료인데요. 한약치료는 어혈 제거 및 산후의 회복을 촉진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어혈 제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출산 후에는 그 자궁에 고여있던 피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오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보통은 제왕절개를 안 하고 자연분만 할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에 웬만큼 나오면서 그 처음에 빨갛게 나왔던 그 혈들이 나중에는 묽어지면서 마치 장액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그때 그 어혈을 빼는 약을 써줌으로써 자궁에 모여 있는 피를 원활하게 배출시키는 걸 도와주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잔열 같은 것들이 없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산후조리약은 이제 그렇게 어혈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아까 7일에서 열흘 정도의 산후에 어혈을 빼는 약을 쓴다고 했죠. 그 뒤에는 산후조리, 즉 흔히 말하는 산후보약을 먹는 건데, 자, 그 산후보약을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모의 그 몸을 그 출산 전후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후조리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일 이후에 이제 산후 회복을 돕는데 보통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아까 노산이라든지 제왕절개 했다든지 다산을 했던 경우에는 이런 산후에 어혈이 나오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 충분히 나오게 한 다음에 산후보약을 쓰게 됩니다. 산후조리 한약의 효능은 일단은 출산으로 소모된 기력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연분만 한다는 것은 저도 이제 제 와이프가 출산하는 과정을 직접 봤는데 너무나 힘든 과정이고요. 출산한 다음에는 진짜 기진맥진해갖고 완전히 탈진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썼던 기운을 다시 회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모가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를 같이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뭔가 병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후풍 등의 후유증을 예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궁을 정상화시켜서 다음 임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산후조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임신과 출산이 고연령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후조리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쓰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임동국 원장님께서 산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꿀팁까지 만나보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의보감 모든 소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